고려시대에는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데도 아들, 딸 차별이 없었어. 요즘처럼 장남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모시기도 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모시기도 했어. 제사 모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양자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단다. 아참, 제사하면 의례 떠올리는 유교식 제사와는 다르게 고려 때는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단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상례와 제사도 절에서 스님의 주관 아래 불교식으로 지냈단다. 시집살이 아닌 처가살이, 재산 상속과 제사 모시기에 아들, 딸 차별을 두지 않은 고려 사회의 풍습은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단다. 고려의 풍속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 거기서 자식과 손자를 낳아 키웠다. 고려 때에는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 집으로 가서 아내의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고 키워 웬만큼 자란 뒤에야 남편 집으로 갔어. 이런 풍습은 삼국 시대에도 있었지. 불교의 화장.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주로 했어. 절에서 스님의 인도를 받아 화장을 했단다. 위 사진은 화엄사에서 화장식을 하는 장면이야. 아래 사진은 스님들을 화장한 시신에서 나온 사리를 담은 사리구란다. 남양주시에 있는 수종사에서 나온 거야. 조반 부부의 영정. 고려시대의 관리였던 조반과 그 부인의 초상을 한다. 그림은 조선시대 후기에 그린 것이야. 시집살이와는 정반대야. 고려의 유학자 이규보가 쓴 동국이삼국집의 한 대목을 볼까? 지금은 부인을 얻으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필요한 것을 모두 처갓집에 의지하니 장인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자, 이러니 고려 때는 출가 외인이란 말이 애당초 설 자리가 없었어. 딸을 키워 결혼시키면 남의 식구가 되기는커녕 든든한 사위를 데려와 자기 식구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도 딸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는 생각도 없었단다. 외손자 외손녀들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이는 어땠을까? 외갓집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게 되니 외손자 외손녀들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이는 아주 가까웠단다. 유명한 관리들이 남긴 글이나 묘비에 쓰인 글을 보면 외가에서 자라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내용이 아주 많아. 왕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궁궐 아닌 외갓집에서 자랐어. 고려 제17대 왕인 인종은 어렸을 때 외갓집인 인주 이씨 집안에서 자랐단다. 딸이 맨 먼저 태어났으면 몇녀 몇남. 고려시대에도 호적과 족보가 있었어.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단다. 호적이나 족보에 기록할 때는 아들 먼저, 딸을 나중에 기록하지 않고 아들, 딸 가림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어. 성씨와 본관은 언제부터? 경주 김씨 하면 경주는 본관이고 김씨는 성씨란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씨와 본관을 갖고 있어.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에는 몇몇 대귀족만 성씨와 본관을 갖고 있을 뿐 대개의 사람들은 이름만 있었단다. 호족 집안에서 태어난 왕건도 처음에는 성씨 없이 왕건 자체가 이름이었어. 나중에 이름 앞자리에 왕자를 성씨로 삼은 거야. 성씨와 본관이 널리 사용된 것은 고려 때부터야. 고려 초에 지방 호족들에게 각자의 근거지를 본관으로 삼게 하고 성씨를 내려주면서 생겨났어. 본관이 어딘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어. 고려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랐던 거야. 선인인 노비는 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 시대에도 이름만 있었어. 지금처럼 누구나 성씨와 본관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00년대에 새로운 호적 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란다.
동국 이상국집, 고려 유학자로 재상을 지낸 이기보의 시와 글들을 모은 문집이야.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시로 읊은 동명왕편도 여기에 실려 있단다. 고려 왕족이었던 개성왕씨의 족보. 고려시대의 족보는 아들 먼저 딸을 나중에 기록하지 않고 아들, 딸 가림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어. 손자와 외손자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기록했단다. 자녀 수를 말할 때는 무조건 몇남 몇녀라고 하지 않고 딸이 맨 먼저 태어났으면 몇녀 몇남이라고 말했단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호적과 족보에서 무조건 아들 먼저 딸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고려는 아버지 쪽 친척뿐 아니라 어머니 쪽 친척도 동등하게 중시하는 사회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 아버지 쪽만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요즘은 어떻지? 불과 10여 년 전 네가 태어날 무렵까지도 조선시대의 영향이 아직 남아서 아버지 쪽을 훨씬 중시했단다. 그 예로 법에서도 아버지 쪽은 8촌까지 친척으로 인정했지만 어머니 쪽은 4촌까지밖에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1990년에 법이 바뀌면서 비로소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 동등하게 8촌까지 친척으로 인정하게 되었단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이 이미 상당히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쪽 친척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가 하면 부모 양쪽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서 아버지 성씨와 어머니 성씨를 같이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단다. 이성계의 호적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에 만든 이성계의 호적이야.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되기 2년 전에 만들었어. 이성계가 호주로 되어 있고 호주의 간직과 녹봉, 자손, 형제, 조카, 노비들까지 기록되어 있어. 고려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만들었는데 두 벌을 만들어서 한 벌은 관청에 제출하고 한 벌은 자기가 보관했단다. 고려장은 고려의 풍습인가? 부모가 늙으며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오는 풍습을 고려장이라고 해. 지금도 시골 마을에 가면 고려장을 했던 곳이라는 장소가 전해온단다. 가끔씩 신문에 현대판 고려장이란 기사가 실리기도 하지.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를 꼬집는 말로 고려장이 사용되고 있어. 그런데 정말 고려시대에는 늙은 부모를 내다 버렸던 걸까? 고려장 이야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널리 퍼져 있어. 유럽과 중동 지방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 따라서 고려장은 우리만의 고유한 풍습이라고 할 수 없단다. 게다가 고려시대의 장례 풍습은 더더욱 아니었어. 고려 때 고려장이 행해졌음을 알려주는 자료나 유물,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어. 시골 마을에서 고려장을 했던 곳이라고 전해오는 장소는 10중 8구 고려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란다. 고려시대의 장례 풍습이 아닌데도 어째서 고려장이라 불리게 되었을까? 불교 경전인 잡보장경 기록국조에 고려장 이야기가 실려 있어. 기록국은 한자로 노인을 버리는 나라라는 뜻이야. 이 기록국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기록국이 고려국으로 또 기록의 장례라는 뜻인 기로장이 고려장으로 변해 굳어진 것이 아닐까 해. 즉 고려장은 고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란다. 그럼 고려에선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주로 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절에서 스님의 인도를 받아 화장한 후 요거를 절에 모셔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요거를 항아리나 돌로 만든 작은 관에 담아 땅에 묻었단다. 요거를 묻지 않고 산이나 물에 뿌리기도 했지. 장례부터 제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자식들이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했어. 고달 사지부도. 부도는
스님의 살이나 유고를 모신 묘탑을 말해. 절의 뒤쪽이나 옆쪽 같은 일정한 구역에 세운단다. 태조 왕건의 무덤. 고려 왕족과 귀족들은 대개 화장을 하지 않고 무덤을 만들어 묻었단다. 화장하지 않고 무덤을 만들어 묻는 매장도 했어. 특히 왕들은 매장을 주로 했단다. 관리의 무덤은 생전의 관직에 따라 무덤 크기와 높이가 각각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크게 만들 수 없었어. 관이나 무덤을 만들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묻거나 그냥 풀 따위로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기도 했어. 이런 것을 풍장이라고 해. 그러니까 고려의 장례는 절에서, 조선의 장례는 사당에서 한 거야. 오늘날의 장례는 어디서 하지? 뭐 병원 영안실이라고? 무신들의 세상. 강감찬 장군은 무신일까 문신일까? 엄마의 질문에 세훈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어. 그야 장군이니까 당연히 무신이지. 아니란다. 강감찬은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어. 여진 정벌에 나섰던 용관, 외교 단판으로 고란을 물리친 서희도 모두 문신이었어. 고려 때는 군대의 총사령관을 문신이 맡고 무신은 그 밑에 낮은 직책을 맡는 일이 많았단다. 고려는 문신에 비해 무신을 천대했어. 처음부터 무신을 천대한 건 아니야. 초기에는 문신과 무신을 동등하게 대우했어. 문신은 정치를 맡고 무신은 군사에 관한 일을 맡으면서 동등하게 역할 분담을 했지. 그런데 문신이 중심인 문벌 귀족들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어. 문신들은 무신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심지어는 멸시와 모욕도 서슴지 않았단다. 그런 무신들의 불만이 많았겠다고? 맞아. 그래서 결국 무신들은 반란을 일으켜 왕을 갈아치우고 정권을 잡았단다. 이 반란을 무신정변이라고 해. 자, 그럼 오늘은 800여 년 전 무신정변의 현장으로 가보자. 공민왕릉 앞에 서 있는 문신상과 무신상이야. 문신은 관복에 호를 들고 있고 무신은 갑옷에 칼을 들고 있어. 문신은 윗단에 무신은 아랫단에 서 있구나. 고려의 무신은 정삼품이 최고 벼슬이었어. 정이품과 정이품에는 무신의 직책이 없고 문신의 직책만 있었단다. 고려 제18대 왕인 의종은 툭하면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 경치 좋은 곳에서 문신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술 마시고 시를 읊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 아예 궁궐에는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 왕이 문신들과 함께 놀고 있는 동안 무신들은 보초를 서면서 이들을 호위해야 했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의종의 나들이와 무신들의 모욕. 1170년 8월 30일 이날도 의종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들이를 나섰단다. 전날 밤은 흥왕사라는 절에서 자고 이날은 보현원으로 향했어. 보현원은 의종이 퍽 좋아하는 곳이었지. 길을 가던 의종은 오문이란 곳에 이르러 행차를 멈추게 하고 잔치를 벌였어. 무신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초를 서며 호의를 했지.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종은 말했어. 여기가 바로 군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로군. 그러면서 무신들에게 오병수박기를 시켰단다. 오병수박기란 당시 무신들이 즐겨 하던 것으로 태권과 비슷한 무예인데 발보다는 주로 손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태권과 다른 특징이야. 이윽고 오병수박기가 시작되었단다. 무신 중에는 이소웅이라는 나이 많은 장군이 있었어. 정삼품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지. 이소웅은 젊은 무신과 겨루게 되었어. 나이가 많은 이소웅은 적당히 겨루다가 힘이 붙여서 기권을 했단다. 그때였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래라는 젊은 문신이 이소웅의 뺨을 후려쳤어. 이소웅은 졸지에 뺨을 맞고 그만 섬돌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단다. 왕을 비롯하여 구경하던 문신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어. 이 꼴을 본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는
괘씸함을 참을 수가 없었단다. 문득 정중부의 머릿속에는 20여 년 전의 치욕이 되살아났어. 정중부가 39살로 견룡군 장교였을 때야. 정중부는 왕을 모시고 나래에 참석했어. 나래는 귀신을 쫓는 의뢰인데 왕과 신하들이 참석하여 온갖 재주를 펼치며 유쾌하게 노는 자리란다. 그런데 갑자기 내시 김돈중이 정중부의 턱 밑에 촛불을 들이대는 바람에 정중부가 몹시 애지중지하던 수염이 타버렸어.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로 아버지의 의사만 믿고 기세가 등등한 인물이었지. 택견, 오병, 수박, 희는 오늘날의 택견과 비슷해. 사진은 허벅 밟고 복장 지르기를 하는 택견의 한 장면이야. 택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란다. 견룡군. 궁궐에서 왕의 처소를 지키고 왕을 호위하는 부대란다. 늘 왕의 곁에 있으므로 쉽게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여서 누구나 부러워했지. 9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